후보님의 간단한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인사.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는 전만고입니다. 인사드릴게요. 주말에 귀한 시간에 이렇게 함께해서 이런 또 뜻깊은 그런 얘기,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에서 한 30여 년 동안 대한민국 국가 발전 정책과 재난안전관리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정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의 경험이나 노하우를 우리 아산에 어떻게 녹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역동적이고 희망적인 아산을, 미래지향적인 아산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일념으로 이번에 시장에 출마했습니다. 약간 기탄 없이 뭐 이렇게 그냥 가족 같은 생각으로 아무 질문을 하시고, 또 저는 제대로 또 제 생각을 기탄 없이 여러분과 이렇게 논의하는 자리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여러분이 값진 그런 봉사와 희망과 복지 뭐 이런 큰 틀에서의 그런 타이틀을 가진 단체인데요. 그 세상이 살아가는 데는 다양한 것이 있지만 사랑과 봉사 이거가 가장 중요하고, 사회의 그런 안전망 구축에는 앞으로 이제 어르신들이 더 많이 이게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초고령화 사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촘촘한 우리 행정과 또 이런 봉사 단체, 또 유기적인 협업 이런 것이 모든 것이 링크가 돼야 재난의 사각지대도 없고 이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오늘 뜻깊은 시간이 돼서 이 시간에 아산의 정책과 또 저의 비전과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게 하면 행동에 담을 것인가를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산시장 후보 전만고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대한민국 희망문화복지 포럼에서는 금년 4월 2일에 치러지는 인선 8기 아산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향후 당선이 되신다면 1년 2개월간의 아산 지역의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전만고 후보님을 모시고 아산시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 바쁘실 텐데 이렇게 흔쾌히 수록해 주신 전만고 후보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 아산시장 후보 초청 간담회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아산시는 아산시지방 권한대행으로 행정업무, 국가사업, 중소상공인 등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2일에 치러지는 재선거는 어느 선거보다 아산시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전만고 후보님의 질의응답 시간에 잘 소통하셔서 아산시를 이끌어 가실 분이 누군지를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기울어진 아산시를 원상회복되는 간담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아산시는 1995년 온양시와 아산군이 통합되어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가 되었고, 현재 이읍, 구변, 육동, 2025년 2월 현재 한 인구가 약 38만 명 정도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수출 1위인 아산시가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며 10분에 의해서 간담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오동환 회장님께서 저한테 주신 페이퍼가 있는데 후보님한테 전달 안 드렸어요. 그거 좀 대독해 주시고 그 관련된 답변을 후보님께서 딱 한 2분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떡해요? 앉아서 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온양 삼동에서 산내들어 사전 질문지를 준비를 해달라고 해서 어제 부랴부랴 준비를 해드렸는데 정말 저도 복사를 안 해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후보님께서 혹 당혹히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열린 마음으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 내용을 가지고 왔거든요. 제가 하고 있는 업이 어린이집 업이다 보니까 아동들에 대한 관심이 컸고, 또 저출생 이 현 시점에서
그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생명의 소중함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 친화 도시를 지향하는 아산시의 아동 보육 정책에 적극 동의하며 응원합니다. 아동 연령이 0세부터 7세까지 보육하는 기관이 둘이 있는데요. 어린이집 쪽에서는 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미지원시설이라 하면 대표적으로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을 말씀하고 있고요. 지원시설은 대표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물론 법인, 법단, 직장, 공동 이런 여러 개 유형이 있지만 대표적인 기관은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공립 확충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익숙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 유형별 지원 형태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국공립 어린이집은 교사급여, 원장급여, 조리사급여, 퇴직급 정리, 4대 보험 사업자 부담금 이것이 지원됩니다. 저희들의 세금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하지만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소하는 아동의 보육료만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다 정산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결국 경쟁이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초저출생 시대를 맞아 원활한 어린이집 운영 지원과 함께 아동이 어느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든지 무관하게 균형이 있고 평등한 보육과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들의 바람입니다. 이것에 대한 이제 후보님의 의견이 어떠하신지 궁금하고요.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 아동권인데요. 아산시에는 장애 전문 어린이집이 한 곳 있습니다. 용화 전문 어린이집이 있고 장애 통합 어린이집이 4곳 있습니다. 물론 저희 산내들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4개 있고요. 이 장애 통합 어린이집을 장애 전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들은 언어치료, 감각통합치료, 등하원 차량 이용, 별도 차량 도우미 이런 그 지원이 시로부터 지원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장애통합 어린이집은 이름만 장애통합 어린이집일 뿐 거기에 해당하는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도는 잘 만들어 놨고 상황은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원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균등한 보육과 교육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대안하고 목소리 높이기를 장애통합 어린이집도 4개소가 있으니까 언어치료사나 작업치료사나 이런 부분들을 시가 확보를 해서 순회하면서 그런 치료 시간을 가져도 되지 않겠냐 하는 이제 제언을 드렸었는데 작년에도 그것이 잘 채택이 돼서 예산에 포함시키겠다고 약속까지 하셨는데 그만 일이 그렇게 되어버려서 그냥 공중에 떠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간담회를 통해서 이 건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후보님의 의견도 듣고 장기적으로 또는 단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계획과 또 정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말씀은 장황하게 하셨는데 일단은 지원의 평등과 사각지대가 없이 이렇게 공평하게 이제 쉽게 말하면 국가지원 사업과 민간지원 사업에 대한 형평성이나 이런 걸 말씀하신 거고요. 네. 크게 보면 교육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국공립, 민간 어린이집 이렇게 나눠져서 민간에서 그런 부분을 이제 일정 부분 담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듣지만 그 지원의 그 이제 여러 가지 아이템 중에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균형을 점진으로 맞춰야 되고 앞으로 이제 유구통합이나 등등 여러 가지가 일원화되고 이런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개선점이 많이 이제 생긴다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또 이게 아산에만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산의 그런 상황이 전국적인 상황과 비교해서 더 나빠지면 안 되겠죠. 그 이상의 수준을 견제해야 되는 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이런 그 디테일한 부분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 담당하시는 어린이집 담당하시는 분들과 논의를 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지고 타 지역이나 또 우리 아산형에 맞게끔 뭐 지원을 해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자 관점인데 어린이들이 불편하지 않고 그다음에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그런 타 지역에 비해서 그런 걱정을 안 하시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는 제가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장애인들 장애아동권에 대해서는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에서 이거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한 가정에 저희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지만 장애우가 한 분 계시면 평생 그 집안의 환경은 보통 가정하고 틀립니다. 항상 어렵고 좀 집안이 뭐라고 그럴까 웃음이 좀 없다고 그럴까요?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성장하면서 일정 부분 그 부모나 가족들이 케어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 부분도 사회에서 또 크게 보면 국가지만은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분도 아산이 다른 데보다는 더 좀 더 도드라지게 해서 그건 뭐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의 그런 인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인권이나 가족의 그런 그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충분히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저는 공감하고요. 재단은 그것은 이제 전문가들 논의해서 정책적 판단은 전문가가 하고 지원은 행정기관에서 하고 이런 시스템이 돼야지. 이 또 비전문 공무원들도 사실 이런 데 비전문가잖아요. 비전문가가 뭘 이렇게 잘해준다고 했는데 현장에 그런 안 맞고 미스매칭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문가한테 맡기고 그것이 합당한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이나 정책의 그런 뭐 제도를 만들고 이런 거는 행정기관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그런 거를 우리 시장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조정자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원하다. 답이 뭐 충분하진지 모르겠지만 좀 뭐. 네, 질문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역시도 순서에 없이 제 권한으로 지금 현장에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한국 112 무선 봉사단 충청남도 본부장님이신 이의실 본부장님이 재난안전 비상대책에 대한 여러 부분에 대한 아마 말씀하셨겠는 모양이더라고요.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마추어 무선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재난에 이제 언제 어느 때 닥칠지 모르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쪽을 아주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와단시나 이렇게 기관에 얘기를 해도 그 재난 쪽으로는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 갖고는 있겠지만은 관심을 안 갖고 있는 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님이 되신다면은 재난에 관련한 계획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가지셨네요.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너무 반갑고요. 중요한 것은 재난 상황은 엊그제도 부산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4명 죽고 지금 바다에서 화재가 나서 사람이 죽고 이런 하루에 인명피해가 많게는 뭐 10여 명 이상 이렇게 계속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사고 빼고요. 근데 이제 세월호 이후에 재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상당히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그냥 하나의 이제 예를 들면 소입고 예방간 고친다는 식이지 예방이나 대비는 좀 무색해요. 재난은 4단계가 있어요. 예방, 대비, 대응, 복구.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과 대비를 하면 사고가 적겠죠. 적다 보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적어질 거고 인명피해나 이런 게 적어지고 가장 중요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는 것은 그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지만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예요. 국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려운 게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 재난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나올지 알지 불확실하다. 그래서 항상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말씀하신 무선 통신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재난안전통신망. 정부에서도 이제 국가 재난안전통신망을 일원화시켜서 군, 경찰, 소방 이런 게 이제 동시 통보가 되도록 이런 것도 이제 정책적으로 했지만 그게 또 사각지대에서 안 터지기 때문에 이제 무선 햄이나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그런 거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관심의 문제예요. 기관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그런 예방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방적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느냐 이런 건데 그게 또 공교롭게 지방마다 다 틀려요. 지역마다. 그럼 아산은 뭐가 가장 위험하냐 또 이 마을에는 가장 뭐가 위험하냐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체계적인 사전적 예방 계획이 수립돼야 되고 그거에 맞춘 지속적인 훈련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시민들 훈련도 되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대응 요원들도 훈련이 돼야 되고 우리 지역마다 의용소방대니 자율방범대 있지만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항상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은 훈련과 그런 안전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 또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해서 안 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저는 시장이 되면 시장 산하의 직속으로 재난안전 정책관을 둘 거예요. 이 사람은 뭘 하는 거냐 현장에 다니면서 위험한 요소를 찾아서 현재 시장할 건 하고 또 정책적으로 할 거는 직보를 해서 시장이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사전에 그 위험 요인을 차단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반드시 맡기겠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우리 그 시민들의 안전권이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고요. 특히 이제 이 아산이 불명예스러운 거 하나가 민식이법의 발상지예요. 어린이 보호구역 아시죠? 얼마 안 돼서 민식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해서 그 일명 민식이법인데 그걸 이제 도로교통법하고 이제 교통사고 특례법을 일부 조정해서 사고가 나면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건데 제가 지금 계속 얘기했지만 사고가 난 다음에 사람 죽은 다음에 그 사람 처벌하면 뭐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양쪽에 다 재난을 주는 거예요. 죽은 집도 개인적으로 보면 재난을 당한 거고 이 또 우연치 않게 가해자 이분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집안이 풍지박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예방을 하려면 이 어린이 보호구역만 해도 기본적으로 보행로하고 차로를 차단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보행로를 어린이들이 아예 차도로 다니지 못하게끔 단절을 시켜서 별도의 통학로를 내줘야 된다. 이게 근본적인 대책인데 CCTV나 또 뭐 속도 계측기 30km 이상 못 가게끔 한다고 해서 그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 지역마다 특색을 고려해서 약간 안전조치에 대한 거는 충분히 본부장님 말씀하신 거 그 이상으로 더 해야 되는 부분에 동감하고 그런 인프라 구축은 또 시에 또 예비비가 있어요. 항상 그 예비비 활용해야지 하는 건데 관심을 가지고 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건 충분히 그 본부장님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안전조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후보님하고도 잠깐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저는 효율성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했으면 하거든요. 왜냐면 같은 노인복지를 하더라도
노인복지를 꼭 몇 가지 그 어려운 어르신들을 모셔다가 꼭 와서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라는 행복까지 100년 청춘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리 아프고 아프신 어르신들이 몇 가지 오시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또 요 시내 어르신들은 그렇다고 해서 시내 어르신들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보건소 프로그램도 해야지, 노인복지관 프로그램도 있지, 뭐 등등 갈 곳이 너무 많으신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저런 농촌이나 상가 벽제에 있는 어르신들이거든요. 그분들은 가봤자 진짜 동네 경로당밖에 가실 데가 없어요. 가셔도 그냥 앉아 계시는 정도인 거예요. 그럼 취지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같은 돈을 가지고 같은 예산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굳이 찾아가서 하면 되게 효율성이 네, 그 동네에도 다 공통적으로 이루어질 건데 라는 생각을 좀 해봐서 우선 그것을 제가 한 10년 가까이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건의를 계속 해왔습니다. 관계자 분들한테. 근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돼서 이것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첫 번째적인 거고요. 두 번째적인 거는 제가 이제 아까 장애 쪽을 좀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발달장애 청소년과 성인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하다 보니까 성인들은 아침에 와서 학교처럼 참 시스템이 운영이 돼서 저녁 때 이렇게 5시 정도에 귀가를 하니까 별로 일이 없는 거예요. 가정이 편안하고 어머님들이 일도 다니고 그래서 시스템 자체가 너무 좋은데 청소년들이 문제인 거예요. 청소년들이 학교를 다닐 때는 시간이 딱 학교를 갔다 와서 또 기간을 이용하면 시간적으로 맞아요. 근데 이제 이 방학 때가 문제인 거예요. 방학 때랑 학교 다닐 때랑 요 시간수가 거의 맞게끔 이렇게 비율적으로 가야 되는데 학교 안 다닐 때 방학 때를 한 달에 66시간을 이용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루에 3시간씩인 거예요. 직장을 엄마들이 3시간짜리 직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옛날에 코로나 때 왜 발달장애 자살도 하고 엄마랑 같이 동반 자살도 하고 이런 경우가 터졌잖아요. 그 원인이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맡기지를 못하니까 집에서 그런 안 좋은 비극적인 결과가 일어나는데 꼭 이 방학 때가 어머님들이 그럼 어떻게 하냐 간곡히 부탁해요. 와서 제발 좀 더 이렇게 양해 안 되냐 그러면서 사비를 들여서라도 여기서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법적으로 저는 또 사비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애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율성 있는 진짜 어차피 돈 예산은 투입은 마찬가지로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정책적으로 효율성 있게 이게 뿌려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 후보님께서도 이런 사업을 하면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기울여서 해주실 수 있으실지 이것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같은 돈을 써도 효율성 있게 쓰자라는 말씀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 돈의 문제가 아니고 그 어르신이나 또 장애 이런 그 청년 장애 아동들이 느끼는 그런 체감이 우리가 케어하는 거에 공감하고 감사를 느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 노인 지금 노인복지 쪽 이런 걸 보면 고객 관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는 고독이에요. 고독, 외로움과 소외감인데 이건 어디 같이 차로 이렇게 모셔다가 한두 시간 교육받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을 해소해서 만족도를 가지고 삶의 그런 질을 좀 높여드리는 생애 주기별 교육 중에 하나가 이제 노인 쪽인데 이런 부분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그런 생애에 따른 연령대에 따른 니즈가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정책에 투입되는 예산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 부처에서 또 그게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복성도 있고
또 프로그램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 행정적 측면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가 좀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느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개발을 해서 그 실행력을 확보하고 만족도를 높이는 부분, 이런 거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무원들이 충분히 현장에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전문가나 실제 어르신들 또 어린이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을 정책에 담아서 이 실행력이 돼야 이게 좀 유기적으로 흘러가지. 정책은 따로 가고 하기 싫은 거 그냥 저기 해야 되니까, 또 이 기관에서는 예산 집행도 해야 되니까 또 이걸 뭐 인위적으로 맞추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또 이동 과정에 사고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담아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단위별로 지역에서 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 맞벌이 부부들이 이런 장애가 있으면 특히 이제 방학 때 어디 이제 케어해주는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혼자 놓고 직장을 안 갈 수는 없고 생계도 곤란하고, 이런 부분에 경력 단절에 따른 특히 방학이나 또 이런 데 따른 그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이 케어 문제, 돌봄이죠, 돌봄. 그래서 24시간 돌봄 케어 이런 것도 일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케어를 좀 체계적으로 해서 그런 고민 없이 일자리를 가서 경제활동도 하시고, 아이들이 좀 혼자서 이렇게 또 그런 뭐 자살이나 이런 또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그거는 가정적인 책임보다도 사회적인 책임의 것도 일환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을 해서 좋은 아산의 정책을 만들도록, 개선할 건 당연히 개선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쪽으로 한번 전문가들하고 현장에 여러 그 일을 하시는 분들, 또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으시는 어르신들, 또 어린이들하고 다 의견을 들어서 개선을 충분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그런 쪽으로 한번 제가 들어가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프로에 간사로 계신 분이에요. 또 통일을 실천하는 마음 충남본부 사무처장이신데, 이순주리 간사님께서 질문 하나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이 포럼에 간사를 맡게 되었고, 제가 민간 법인단체인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 충남본부 사무처장입니다. 합니다. 저희 충절의 도시인 만큼 저희 이번에 강국 80주년을 맞이하잖아요. 저희 단체에서 이번에 교육기관이나 아니면 공공기관 아니면 학생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시민이 주도로 하는 강국 80주년 큰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후보님께서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면 저희 단체에 어떤 지원이나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지 그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 주관해서 하고 싶은데 예산이 지원이 가능하냐 이 말씀이잖아요. 네네네. 저희 단체 예, 이제 그 의미나 여러 가지 이 측면에서는 아마 공감하고요. 아마 이 행사는 국가에서도 국가 계획도 아마 있을 수도 있고, 도나 지자체 계획도 있을 수가 있어요. 다양한 또 민간 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첫째는 그런 거를 하시고자 하는 거에 공감을 하고, 그러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또 어느 것을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이런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들어가면 그 제안서를 내세요. 일단 제안서를 내시고, 제안서를 내서 그것은 충분히 검토가 되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아산에 뭐 5개 기관에서 똑같은 비슷한 걸 하고자 하면 합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시에서 또 민간단체하고 함께하는 광복 80주년 행사 이렇게 묶어도 되는 거고, 그 다양한 그런 그 행정의 탄력성을 통해서 뭐 지원이 필요성이 있으면 지원해드리면 되는 거고, 또 지원하기 위해서는 뭐 시장이 지원합시다 한다고 되는 것도 의회에 통과를 해야 되고, 실은 이제 올해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미 지금 그 작년에 계획이 나와가지고 올 본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그럼 이제 저 필요하면은 뭐
일시적인 재산으로 이제 뭐 추경을 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뭐 제가 된다 안 된다의 의미는 별로 없고 들어가서 상황을 볼 수 있도록 제안을 하셔라. 네. 박수 한번 해주시면 우리 후보님께서 잘 답변해 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시민이 행복한 아산시를 만들기 위해 시간을 내주신 예비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만약 아산시장이 되신다면 장애인 정책 부분에 2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 아산시에 등록된 시각장애인이 약 1,700명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각협회에 등록된 회원은 약 300명가량 됩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재활교육과 다른 시각장애인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저희는 등록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에게 교육이나 소통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아산시청에서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연락처나 주소를 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시각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시각장애인들에게 홍보를 하거나 연락을 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우편물을 보내고 싶어도 시각장애인들의 문맹률이 굉장히 높아서 점자 우편물을 보내도 읽을 방도가 없고 주소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전화를 해서 설득을 하고 권유를 하고 싶어도 연락처를 모르니 연락할 방도가 없습니다. 저희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사회로 나와서 함께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꼭 해결 방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저희 시각협회에 재활교육을 할 수 있는 교실이 있습니다. 그 교실은 아산시에서 가건물 공사를 해서 만들어준 건물입니다. 그 교육장을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시청 허가가에서 가설 건축물 갱신을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산시에서 만들어준 건물인데 아산시에서 허가하지 않는다는 이 상황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이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을 가지신 분들은 사회적 책임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집안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에서 해야 된다. 큰 틀에서. 이런 측면에서 개인정보에 앞서는 게 인권이에요. 인권. 인권이라는 건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개인의 인권을 좀 더 보장해 주기 위해서 행정적 업무를 하는데 그거를 개인정보보호법을 전용해서 안 된다. 그거는 저는 동의할 수 없고 그 부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꼭 개인정보가 그게 저촉이 되면 그 마을에서는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얼마나 이 행정망이 세밀하게 돼 있어요. 마을 분양이나 이장 통해서 수조사를 하고 어느 집안에 누구 둘째 아들이 장애가 있는지 그거 파악도 못해서 통계가 안 나온다는 거는 그건 말이 되네요. 1,700명이라는 얘기는 어디서 나왔어요, 그러면? 시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 그러니까요. 1,700명이라는 통계가 있으면 그 안에 이분들의 그런 중증이냐 경증이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장애. 그럼 그거를 제공을 해서 행정을 하도록 또 지원하도록 하는 거는 그거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넘나드는 거고 시간이 적으면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지난번 메르스가 있었어요. 메르스 2015년에. 메르스가 나면은 그 감염 전파하기 때문에 자가격리 시켜야 돼요. 집에서 못 나오게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 역학조사관이 이 조사서가 있어요. 이 조사서에 똑같이 말씀하신 대로 조사서에 주민등록번호를 못 적게 돼 있어요. 개인정보법 때문에. 이 주민등록을 어디서 관리해? 행정안전부 제가 있는 부처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개인정보보호과장한테 당신도 사람 목숨이 중요한 거야.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가 중요한 거야. 이게 아마 개인정보라도 주민등록번호가 다 노출돼가지고 네? 우리나라 뭐 스팸 전화나 이런 거 얼마나 많이 와요. 이미 노출은 돼 있는데 형식상으로 개인정보를 걸어서 안 해준단 말이야. 행정이가.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 법무부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딱 저 메르스 확진자는 비행기 못하게 하고 출입 통제가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법무부에. 그러니까 확진자가 미국으로 나가서 홍콩 가고 제주도 가고 문제되고 막 이런 예가 있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도를 고쳐야 되는 거지 개인정보를 앞세워서 그걸 통제한다는 거는 역발상이다. 그래서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두 번째 이거 교육시키는 교육장에 그거를 연장해주고 안 해주고 이런 거는 그거는 제가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 근데 조성남 계장님이랑 같이 앉아서 그 인권 교육을 하다가 장애인분들이 제일 불편한 게 뭐냐 했을 때 장애인분이 저희는 무엇을 어디서 어떤 교육을 받고 어디서 어떤 교육을 받은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옆에 시청의 직원한테 계장님 들으셨죠? 이제 저희들 그 시각장애인분들 주소라든지 그걸 주시면 100번씩 솔직히 거짓말 못해서 100번씩 전화를 해야 그분들이 오지 일단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는 집 밖에 나오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시청 가서 저 주소나 그 정보를 주겠다고 하시고 들어가셨어요. 그랬는데 기다려도 안 나와서 안 오길래 전화를 드렸더니 아유 그거를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과장님이 법으로 묶어놓은 거기 때문에 법에 걸리기 때문에 못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은 주소만이라도 주면은 저희가 그거를 안내문을 보내겠다. 아니면은 우리가 내용을 줄 테니 시에서 그 안내문이라도 보내달라. 그랬는데 그분들이 한 게 뭐냐면 주소만 달랑 준 거예요. 전화번호 빼고 생년월일 빼고 등급 빼고 저희가 그분들한테 전화해서 알아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빼고 주소만 달랑 줘서 저희가 1700명한테 그 모든 안내문 그 내용을 적어서 보냈어요. 보냈는데 2명한테 전화만 왔지 1700명의 반응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지금 2008년도 정도에 저희가 380명 정도가 등록을 했었는데 지금 300명 정도로 줄었어요. 줄고 시각장애인 분들은 그때 당시에 800, 900명이었는데 배 정도로 늘었어요. 시각장애인, 그러니까 중도의 그 시각장애인 분들이 생긴 게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분들은 늘어나고 등록장애인 분들은 저희 시에다 등록을 하면 본인 개인들이 저희 지회에 복지카드를 가지고 와서 시각장애인입니다. 저에 대해서 모든 정보라든지 교육을 시켜주세요 하고 오시는 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380명에서 300명 정도로 줄어들고 시에 등록하시는 분들은 늘어나고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일은 4대 심부름센터 차가 있어요. 그러면은 시각장애인 분들이 그 차를 알고서 시장 보기라든지 볼일 보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도와드려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하는 일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런 거를 안내를 하려면 전화를 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돼요. 2년 정도 공부를 하면 150만 원 정도의 안마 일을 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저희가 전혀 못 보지만 수련원 천안에 보면은 수련원 거기 가서 2년만 공부를 하면 15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가 있는데 그것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연락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연락처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을 할 수가 없고 계속 그 정보를 알려줄 수가 없고 지금 그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그 동사무소를 찾아다니거나 아니면 복지관 관장님하고 그 동사무소도 한번 찾아가서 얘기도 했었어요. 그만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시장이 예. 제도가 잘못돼서 그거는 시장이 되시면은 시정해서 연락할 수 있는 걸 열어준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분들을 직접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냥. 제가 한번 우리 예술문화가 네, 제가 한번 저는 적인 일을 보고 있는데요. 작년에 문화 행사가 거의 그 외부 전문인들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후보님을 통해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아산 시민도 좀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 참여해봤던 부분도
외부 그 전문인으로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너무 많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그 아산 우리소리 창극단의 소품들을 저희가 많이 협조했어요. 지금 그 20년이 가깝게 협조를 했는데 그 소품 제가 보령박물관을 보니까 거기에 그 보령박물관에 그 전문성 있는 그런 소품들이 다 진열이 돼서 문화 행사도 하고 그 옆에서 박물관에서 그것도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소품들이 정말 많은데 이 박물관도 짓고 이렇게 하는데 한 번도 그 약간 그 외양마을 가면 한복 그 대여하는데 그런 것들이나 있지 이렇게 전문성 있게 진열해가지고 우리 모든 시민들이 이렇게 볼 수 있고 구경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왕 우리 그 단장님께서 갖고 계시니 그런 부분들을 조금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방향성도 좀 후보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제 그 우선은 2, 3년 동안 코로나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새로운 그 아산시장이 들어오면서 지역 예술인들에 대한 그런 좀 소외감을 느꼈다는 얘기 여러 군데서 많이 들었고 그게 이제 이어지면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장 그 지역의 뿌리는 지역미다. 지역미 시민. 그럼 일단 기본 베이스는 예술 분야면 예술, 문화면 문화의 지역의 그런 여기서 평생을 갈고 닦은 그런 전문성 있는 분들을 충분히 그 참여시키도록 하는 거는 좀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그런 거를 어떻게 개량화해서 했느냐 시장이 즉흥적으로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도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축제나 행사 우연회를 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문가나 또 다양한 이렇게 예술인들이 참여해서 하나의 축제를 한다. 4.28 축제를 한다 그러면 공무원이나 기획사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축제위원회 주관으로 규모는 어떻게 하고 예산 어떻게 하고 참여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좀 해서 그거를 시에서는 지원하는 거지. 시에 아까도 말씀드린 시의 공무원들이 그런데 전문성이 없잖아요. 그런 거는 전문성 있는 전문가가 그거를 해서 그거를 이렇게 시에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추진을 하고 이런 방식.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을 그런 지역의 예술인들이나 문화 하시는 분들을 참여를 시키는 건 당연한 일이다 라는 전제. 다만 얼마를 참여시키냐 이런 부분은 그런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정해서 이렇게 공정성을 기하고 여러분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돼야 지역에 풀뿌리 문화가 살고 지역에 애학심 있는 분들이 있지. 그냥 뭐 사실 뭐 수준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거를 보면은 뭐 축제라고 그러지만 서울이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이 와서 하고 가는 건 좋죠. 업그레이드 돼 보이지만 그게 일회성 행사로 비춰지지 그게 지속 가능한 축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 지속 가능하게 와서 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지역 계신 분들이라면 계속 이거를 좀 부족한 걸 채우고 또 보태서 같이 또 연구하고 역량도 키우고 후배들 육성도 이렇게 해서 지속 가능한 문화라는 거는 지속 가능성도 중요하잖아요. 그 지역에 뿌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아울러서 이렇게 하는 그런 쉽게 말하면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즉흥적으로 시장이 바뀐다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거는 저는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부분 전 다 들은 얘기도 있고 그래서 합리적으로 그런 체계를 만들어서 시스템적으로 하자는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할 겁니다. 네. 계획이 없는 사람인데요. 네, 계획이 없는 사람인데 이 자리가 있다 그래서 그냥 부랴부랴 왔어요. 저기 언론이 없어서 이렇게 적어가지고 왔는데 사실 저 후보자님한테 그냥 다들 요구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아산시에 국악관 하나, 국악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악관 하나만 설치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정서가 진짜로 고갈됐어요. 또 인성이 바닥을 치는 그런 병적인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쳐주는 것은 사실 의술이 아니에요. 과학적인 의술이 아니고 다만 문화예술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 우리 아산에 우리 전통문화 그 예술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국악관이 있다면 우리 시민들의 아름다운 정서가 풍부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인성을 바르게 키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서 우리 아산이 얼마나 살기 좋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 국악관이 관광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일자리 창출도 돼요, 이것이.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산에 국악관 하나만 정말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몰라서 그렇지 우리 국악은요 세계문화유산 거기에 등재된 아름다운 곡입니다. 그 노랫말 자체가 바로 인성지도고 또 훈화지도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꼭 하나 설치해 주시면 우리 아산은 하여튼 인성이 바르고 또 시민들의 정서가 풍부해지고 관광 자료로도 쓰일 수 있고 또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많은 수익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을 꼭 후보님께서 참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국악 판소리 국악 이렇게 하면 뭐 제 머릿속에 이제 전주나 남원, 그다음에 강원도 정선, 진도 뭐 이쯤이고 실은 우리가 대한민국 섬에 가도 섬에 가도 연평도 가면 풍어제라는 그 옛 노래가 있어요. 노래도 있고 나름의 그 풍악도. 그래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이 사라져가는 섬별로 그 소리를 지금 살아계신 분들 이미 늦었어요. 10년 전 좀 이상 전 얘기니까 그분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잊혀져가는 소리나 이런 거를 좀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정책적으로. 근데 그게 이제 뭐 쉽진 않아서 옛날에 방송에서 한번 잊혀져가는 소리를 찾아서 내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좀 의미있게 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건 이게 국악관을 만들려면 그런 그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과 시민들의 공감대, 그 다음에 예산, 이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여기서 제가 뭐 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거를 이렇게 김판순 단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예술인들 또 국악인들이 계속 이거를 좀 해서 그러면 여기 어느 수준의 국악관을 만들 것이며 여기에 담을 내용은 뭐다. 왜 여기에 아산에 국악관이 필요하냐. 역사적으로 뭐가 있다. 뭐 내가 이제 예를 들었잖아요. 정선, 진도 다 그런 데 있어요. 있는데 거기는 뭐 약간 그런 뭐가 있거든요. 역사성이나 스토리텔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산에 국악관을 해야 될 당위성이 나와야 되고 시민들이 볼 때 야 이거 필요하다고 하자. 뭐 이렇게 되면 또 뭐 시의회하고도 협의해서 뭐 100억이든 200억이든 정부 예산으로 신청을 하든 이런 절차를 거쳐서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좋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린다면 그거는 나중에 나중에 이제 그 TF를 만들어서 네, 감사하고요. 분들의 그 질문을 어떠한 질문지가 없이 답변을 해주셨잖아요. 이런 분은 대한민국에 많이 없으세요. 뭐 많은 정치를 하시는 분들을 만나셨겠지만 이렇게 진중하게 들어주시고 이런 분은
별로 없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시장님이 되시면 정기적으로 왜 우리가 국민들이 소통하는 그런 뭐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뭐 시민의 소리 이런 함은 있어요. 근데 그 답은 시장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고 정무에 계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형식적인 거고. 그러면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이 시민분들하고 같이 정말 이 속에 있는 이 애환이 담긴 불편함이 담긴 이런 목소리를 직접 듣고 어떠한 페이퍼 없이 그런 대답을 해주실 수 있는 그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해 주실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이분들이 제일 궁금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제가 원래 엔지니어예요. 건설회사에 다니던 사람인데 공무원을 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공무원을 왜 했느냐? 건설회사가 얼마나 민원이 많아요. 전부 그 관에 해당되는 민원인데, 네. 그래서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기업에 가가지고 심부름 시키면 기업 공무원들하고 만나고, 그때 현장에 나오는 감독도 다 공무원인데 나이도 비슷한 사람도 있고, 너무나 벽이 높고 왜 지금으로 얘기하면 갑질이죠. 완전히. 그때는 갑질이라는 게 아니고 당연히 받아들였지만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제가 이제 젊은 시각에서 해서 내가 공무원에서 나는 저 사람 했는 대로 반대로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공직 동기가 저는 시민 중심의 그런 내 경험을 다시 시민들이 느끼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동기가 발달해서 저는 공무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말단 군대를 얘기하면 1등병으로 들어가가지고 사단장까지 했으니까 그래도 공무원 생활 성공한 거잖아요. 네. 자랑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인드가 지금도 있고 첫사랑을 못 잊어먹는 식으로 저는 그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저는 민원인들 오시면 우선이죠. 왜냐하면 공직자라는 것은 대통령이 장관이 국가에 살림을 하면서 다 일일이 못하기 때문에 시장한테 그런 위임을 준 것 뿐이에요. 시장이 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하는 일을 대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심부름하고 일을 하는 뜻인데 이걸 그냥 자기가 되네 안 되네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빨리 해줘야 돼 이걸 해서 빨리 해드릴게요. 일주일 처리가 일주일이라고 해서 일주일 7일날 해주라는 게 아니라 7일 이내에 가장 빨리 해주라는 얘기인데 이걸 이 사람들 우리 공무원들은 7일날 해주면 되는 거지 왜 그거 갖고 따져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식을 바꿔줘야 돼 인식을. 네. 박수! 우리 동물 더군다나 또 좋은 일 하시는데 근무 시간이 아니라 저녁에도 문자라도 해놓으시면 통화라도 한번 하면 되니까 그런 식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민을 저는 맞이할 생각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노력을 최대한 해서 제가 말할 행동이 다른 애 이런 소리는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